2023년 늦여름의 어느 날 밤, 서해안의 작은 어촌마을 광포리의 하늘은 거대한 수해처럼 무겁고 잿빛으로 가득했다. 공기는 기묘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짙은 비린내와 골목마다 스며든 건어물 냄새,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으리리한 저택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향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혼합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곳은 박씨 일가의 저택으로 하나의 비극이 막을 내리고 더 치욕스러운 희극이 막을 올리려는 참이었다. 이 지역 일대를 주름잡는 해룡수산의 주인이자 그의 말 한마디에 파도도 잠잠해진다는 38살의 박성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소식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료보고서처럼 명료하고 간결하게 전해졌다. 사업 파트너와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인 결과 사람들은 요절한 인재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상함에 혀를 찼다. 집안은 장례식 분위기가 무겁게 감돌았고 애절한 장례 음악과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족들의 비통한 흐느낌이 더해져 비극의 합창을 이루었다. 32살의 미망인이 된 진혜수는 남편의 영정 옆에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름답고 단아한 얼굴은 이제 핏기 없이 창백했고 퉁퉁 부은 눈은 허공을 향해 초점을 잃었다. 그녀는 마치 폭풍 위에 찢긴 동백꽃 같았고 그 연약한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 곁에는 고인의 친동생인 34살 박성진이 말없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각진 얼굴을 한 성진의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울분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해룡수산의 관리자이자 형의 오른팔이었지만 모두가 그가 위대한 박성훈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형을 잃은 슬픔이 그의 얼굴선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마비될 지경에 이른 억눌림 같은 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 몇몇만이 남아 고인과의 마지막 밤을 함께 지새우고 있었다. 공간은 피로한 침묵에 잠겼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째깍거림만이 곧 터져나올 끔찍한 사건의 초읽기에 들어간 듯했다. 새벽 2시경 밤은 거의 절대적인 정적에 이르렀다. 비극과 씨름했던 긴 하루의 피로에 밤을 새우던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독경 소리마저 멎고 향 연기 기동만이 공간을 느릿느릿 부유했다. 집 전체가 몽롱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때 이 일이 터졌다. 황!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건조하고 난톡한 굉음이 저택 2층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천둥 소리도 평범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견고한 구조물이 순식간에 찢겨나가며 내는 나무의 분노 어린 포효였다. 그 소리는 밤의 정적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정신을 거대한 망치 같았다. 모두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잠부족으로 흐릿했던 눈들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바로 고인 박성훈의 침실.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누구도 어떤 격한 활동도 있어서는 안 될 바로 그곳에서 난 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한 친척이 새된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도둑인가? 이웃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혹감은 금세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박성훈의 삼촌인 박민식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의 늙은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진정들 하게. 다들 여기 있고 나와 젊은 녀석들이 올라가 보겠네. 그때까지 미동도 않던 박성진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삼촌보다 먼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손에 든 젊은이 몇몇이 그 뒤를 따랐다. 남은 사람들은 계단 아래에 모여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미 비통했던 분위기는 더욱 괴기스럽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성훈의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에 희미한 노란 불빛이 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기이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나무의 포효는 멎었지만 그 여우는 문 뒤에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듯 공기 중에 떠도는 듯했다. 박성진이 가장 먼저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무거운 나무 문을 밀치기 전 그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문이 활짝 열리자 시간은 멈춘 듯했다. 박성진, 삼촌 박민식, 그리고 뒤따라온 젊은이들까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려던 말, 터져나오려던 비명 모두 목구멍에 걸렸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장례식 밤에 박씨 가문의 명의에 칼을 꽂는 극도의 치욕이었다. 호화로운 침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는 박성훈이 이 지역 최고의 장인에게 주문 제작했던 기념품인 견고한 원목 침대가 박살나 있었다. 4개의 다리는 원통하게 하늘을 향해 있었고 침대 깔판은 쪼개졌으며 주 프레임은 두 동강나 귀개한 V자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를 돌처럼 굳게 만든 것은 부서진 침대가 아니라 그 잔해 속에서 서로 뒤엉켜 있는 두 사람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남편의 영정 옆에서 목 놓아 울던 형수, 미망인 진혜수와 고인의 친동생인 시동생 박성진. 두 사람 모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은 방 안의 불빛 아래 추악하게 드러나 있었다. 혜수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찢어진 매트리스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혼상 속에서도 경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성진은 그녀의 위에 엎드려 있었고 고개는 한쪽으로 꺾여 있으며 탄탄한 맨등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침대의 붕괴나 주위 사람들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친척 중 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에 찢기기까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상에, 혜수랑 성진이가 저것들 봐. 그 비명은 화약통에 불을 붙인 도화선 같았다. 아래층에서 소리를 듣고 더는 참지 못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올라왔다. 그리고 모두가 목격했다. 그 치욕스러운 광경이 수십 개의 눈앞에 드러났다. 멍하고 놀라웠던 눈빛은 경멸과 혐오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다. 믿을 수가 없군. 저 간부와 간부들. 형이 죽자마자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업보로군. 그러니 신성한 침대가 무너져 벌을 내린 게지. 수군거림과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벌거벗고 무력한 두 몸에 박혔다. 박민식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벽에 손을 짚었다. 그의 늙은 얼굴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씨 가문이 이토록 끔찍한 치욕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전에는 반신반의하는 속삭임에 불과했던 형수와 시동생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장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폭풍처럼 일어나 장례식의 비통한 분위기를 휩쓸어버렸다. 그 대신 분노와 혐오 그리고 박씨 가문의 부유함을 시기하던 자들의 고소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날 밤 지역경찰이 출동했다. 단순한 가족 비극으로 보였던 사건은 이제 이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도덕적 스캔들로 변모했다. 광포리의 하늘이 막 밝아오기 시작했다. 희미한 첫 햇살은 축축한 안개와 박씨 저택을 뒤덮은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밤에 애절한 장례 음악 대신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공식적인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시경 강력계 팀장인 45살의 최강혁 경정이 특수 촬영에서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수십 년간 가장 까다로운 사건들을 다뤄왔음을 증명하듯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팬 강인한 인상의 사나이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항상 완벽해 보이는 표면 뒤에 숨겨진 불합리를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는 지역 경찰서로부터 사회 도덕적으로 심각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곳으로 파견되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최 팀장은 즉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했다. 박 씨 가족, 이웃들 모두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호기심과 격렬이 뒤섞인 시선들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쏠려 있었다. 뚱뚱한 중년의 지역 파출소장이 허둥지둥 그를 맞으러 나왔다. 팀장님, 보고드립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가정불화 사건인데 파장이 너무 큽니다. 저희가 두 대상자인 진혜수 씨와 박성진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벼운 중독 증세와 탈진 상태였습니다. 가정불화라. 최 팀장이 감정 없는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네, 그렇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이 남편 장례식 밤에. 아마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낡은 침대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덕적 문란 및 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서만 작성하고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출소장은 이미 사건의 본질을 결론 내린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생각도 그와 같았다. 비록 추악하긴 하지만 단순한 이야기, 욕정을 참지 못한 한 쌍의 불륜 남녀가 장례식 밤에 몰래 일을 저지르다 천벌을 받았다는 것. 최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젊고 총명한 그의 오른팔 황인우 경위에게 장비를 챙기라고 손짓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2층으로 올라가 허술하게 봉쇄된 침실로 직행했다. 방 안의 광경은 보고받은 그대로였다. 박살난 침대, 흩어진 이불과 베개, 땀 냄새와 채취,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도는 달콤하면서도 역한 이상한 향기. 지역 과학수사팀은 이것이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다소 건성으로 사진을 찍고 흔적을 수집하고 있었다. 최 팀장은 방 한가운데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훑었다. 그는 모두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서진 침대에는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른 사소한 디테일에 머물렀다. 창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린 채 굳게 닫혀 있었고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는 마시다 남은 인삼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진혜수와 각성진의 옷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찢기거나 황급히 벗어던진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침대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견고하기로 소문난 원목 침대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침대가 어떻게 격렬한 행위만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지역 경찰부터 가족들까지 모두가 도덕적 스캔들과 초자연적인 징벌을 보았지만 최 팀장은 다른 것을 감지했다. 하나의 연출, 하나의 조작. 너무 극적이었다. 모든 것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시간, 장소, 인물, 그리고 부러진 침대라는 결말까지. 비합리적일 정도로 완벽한 우연의 일치. 너무나 세심하게 짜인 각본이라 오히려 그 인위적인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었다. 노련한 팀장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그 주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다. 황경위.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소 느슨했던 작업 분위기를 갈랐다. 이 집 전체를 봉쇄하게. 누구도 출입할 수 없어. 인삼차 찬, 침대 시트 조각부터 침대에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까지 모든 것을 수집해. 그리고 민 박사님께 준비하라고 전하게. 박성훈 시신에 대한 정식 부검을 요청한다. 지역 파출소장이 경악했다. 팀장님, 하지만 박성훈 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확인했는데요. 나는 때맞춰 일어나는 죽음을 믿지 않소. 최 팀장은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한 스캔들은 더더욱 믿지 않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 전부. 그의 명령은 모든 사람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단순한 가정불화 사건이 최 팀장의 미간 주름 하나로 의문의 살인사건으로 격상되었다. 박성훈의 명백해 보였던 죽음 위로 비밀스러운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시립종합병원 역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혜수와 박성진은 몇 시간의 수액치료와 의료처치 끝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들은 경찰의 감시 아래 별개의 병실에 격리되었다. 깨어났을 때 두 사람의 첫 반응은 극도의 공황 상태였다. 혜수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치욕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남편의 영정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너무 지치고 슬퍼서 기운을 차리라는 임시 가사도우미가 관낸 인삼차 한 잔을 받아 마셨다. 성진은 더 격렬했다. 그는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의미 없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역력했다. 그 역시 형수와 똑같이 인삼차 한 잔을 마신 것까지만 기억했다. 그 후 머리가 핑 돌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첫 조사는 황인우 경위가 직접 병원에서 진행했다. 해수를 마주한 황 경위는 부드럽게 말했다. 진해수 씨, 진정하시고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 인삼차를 마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해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남편 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떠보니 여기였어요. 형사님, 무슨 일이죠?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혼란으로 갈라졌다. 박성진의 진술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아영이라는 가사도우미가 준 인삼차를 마신 것만 기억납니다. 기운 차리라고 밤새우려면 마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마시고 몇 분 안 돼서 어지럽고 잠이 쏟아졌어요. 정신 차리려고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 단 한 조각의 기억도 없어요. 성진은 이를 갈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명 누군가 그 찻잔에 약을 탔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진술을 내놓았다. 약에 취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으며 왜 자신들이 박성훈의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부인할 수 없는 현장 증거 앞에서 지극히 설득력이었고 황당하게 들렸다. 지역 수사관들과 외부 여론에게 그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둘이 입을 맞춘 어설픈 거짓말이었다. 약에 취했다고? 웃기는 소리군. 누가 뭐 때문에 저 두 사람에게 약을 먹인단 말인가? 지역 파출소장은 황경위의 보고를 듣고 비웃었다. 뻔하지. 둘이 놀아나다가 들키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요. 저것들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소. 박씨 가족조차 그들의 진술을 듣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뻔뻔한 변명이라고 여겼다. 수치심과 분모가 모든 이성을 압도했다. 그들은 해수와 성진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으로 취급했다. 오직 최 팀장과 황경희만이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진술은 황당했지만 최 팀장이 주목했던 인삼차라는 디테일과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조작의 느낌과도 일치했다. 만약 이것이 한편의 연극이라면 해수와 성진은 배우가 아니라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계속 감시하게. 최 팀장은 황경희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아영이라는 가사도우미를 당장 찾아. 그녀가 핵심 증인이야. 하지만 경찰이 박씨 가족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을 때 임시 가사도우미 김아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그 끔찍한 밤 이후 광포리 마을에서 증발해버린 듯했다. 그녀의 실종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해수와 성진의 진술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지만 최 팀장의 생각에는 적색경보 신호였다. 부서진 침대와 장례식 밤에 불륜 남녀에 대한 이야기는 백사장으로 밀려오는 파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광포리 마을 밖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시장, 출항하는 어선, 길가의 찻집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조금씩 살을 붙이고 색을 입혔고 이야기는 점점 더 기이하고 추악해졌다. 안타까운 미망인이었던 진해수는 순식간에 염치도 모르는 음란한 여자로 전락했다. 슬픔에 잠긴 동생이었던 박성진은 짐승 같은 폐륜아로 변했다. 사람들은 박성훈의 죽음도 그의 빛나는 업적도 잊어버렸다. 이제 그는 아내와 친동생에게 배신당한 불행한 남편, 불쌍한 형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부와 권력으로 존경받던 박씨 가문은 전례 없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근거림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독한 치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여론의 칼날은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사람들은 해수와 성진을 박성훈의 죽음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인 불륜 남녀로 단정했다. 분명 박성훈이 그 사실을 알고 화병으로 죽었을 거야. 아니면 저것들이 자유롭게 만나려고 일부러 그를 화나게 해서 죽게 만든 거지. 진해수 같은 여자는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되게 해야 하고 박성진 저놈은 다리를 부러뜨려야 해. 가장 악독한 말들과 잔인한 추측들이 쉽게 내뱉어졌다. 여론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는 두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도덕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경찰이 여전히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저 불륜 남녀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압력을 가했다. 심지어 일부 상급 지휘관들도 최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장기화되어 지역의 치안과 미풍양 속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덕적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 처리 방향으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 팀장은 확고했다. 그는 여론에 휩쓸리는 것이 진실을 묻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과 현장에서 본 비합리적인 것들을 믿었다. 그는 모두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믿을 때 정교한 연극이 자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왜? 라고 물어야 할 때다. 그는 사무실에서 환경이에게 말했다. 여론은 괴물일 수 있지만 진실은 더 강하다. 우리의 임무는 군중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것이다.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사를 살인 의혹 사건의 방향으로 계속 지시했다. 박성훈의 시신 부검 결정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과학수사팀은 여전히 침대에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었다. 최 팀장은 홀로 여론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었고 오직 과학적 증거만이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명조끼임을 알고 있었다. 밤, 강력계 사무실은 불이 환했고 담배 연기가 최 팀장 앞에서 희미한 원을 그리며 피어올랐다.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현장 사진, 인물 관계도 그리고 휘갈겨 쓴 메모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그는 거기에 서서 사건에 흩어진 조각들을 조용히 꿰맞추고 있었다. 첫 번째 조각, 박성훈의 죽음. 병원의 초기 보고서는 심근경색, 심장미로 인한 자연사였다. 하지만 사망 시점이 아내와 동생의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점이 너무나 절묘했다. 이 우연의 일치는 그것을 가장 의심스러운 조각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조각, 스캔들 현장. 진해수와 박성진이 부서진 침대 위에서 나체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기에 완벽한 현장이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고 너무 극적이었다. 감독은 누구인가? 세 번째 조각, 두 피해자이자 용의자의 진술. 돌다 인삼차를 통해 약에 취했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황당하게 여겨진 진술이었지만 가사도우미 김하영이 실종과 맞아떨어졌다. 네 번째 조각, 부서진 침대. 초강력 목재인 원목이 부서졌다. 과연 격렬한 행위 때문일까? 아니면 이전에 다른 충격이 있었을까? 다섯 번째 조각, 가사도우미 김하영. 인삼차를 건네주기에 딱 좋은 시점에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희미한 인물. 그녀는 증인인가 아니면 연극의 일부인가? 최 팀장은 펜을 들고 조각들 사이에 선을 그었다. 복잡한 네트워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만약 해수와 성진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피해자다. 누군가 그들에게 약을 먹이고 침대로 옮기고 옷을 벗겨 가짜 현장을 만들었다.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을 모욕하고 박씨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으며 그것이 박성훈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의 머릿속에 가설이 떠올랐다. 스캔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더 큰 진실을 덮기 위해 뿌려진 연막이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 박성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 만약 성훈이 살해당했다면 최 팀장은 혼잣말을 했다. 이 스캔들을 만들어낸 것은 천재적인 한 수다. 그것은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주의를 해수와 성진에게로 돌릴 것이다. 사람들은 성훈이 분노나 원한 때문에 화병으로 죽었다고 믿을 것이다. 아무도 부검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범인은 유유히 죄를 벗고 두 사람은 치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계획은 너무나 영리하고 잔인했다.
그것은 초월적인 계산 능력과 깊은 증오심을 가진 자를 필요로 했다. 그 자는 박 씨 가족의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집에 접근할 기회가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했다. 최 팀장의 시선이 서류철에 있는 박성훈의 얼굴 사진에 멈췄다. 성공하고 권력 있는 남자. 이런 사람들은 친구도 많지만 적도 결코 적지 않다. 황경위. 그는 수화기를 들고 황인우 경위에게 전화했다. 부검 결과와 침대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됐나? 당장 필요해. 이 사건 곧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군.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이 차가운 부검실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 속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조각들이 맞춰졌고 끔찍한 음모의 그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간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에어컨의 낮은 소음만이 들렸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박성훈의 시신이 조용히 누워있는 스테인리스 부검대를 비추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을 가진 최고의 법의학자 민 박사가 고도의 집중력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그는 최 팀장으로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비정상적인 점을 찾아달라는 특별 요청을 받았다. 부검은 2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외관상으로는 모든 것이 초기 진단과 일치했다. 박성훈의 몸에는 외부 충격의 흔적, 멍이나 상처가 없었다. 내부 장기, 특히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과 일치하는 갑작스러운 수축의 징후를 보였다. 아마 이번에는 최 팀장이 너무 과민했나 보군. 민 박사는 기계적으로 작업을 계속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몸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검사했다. 그것은 그의 직업적 습관이었고 과거의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게 해준 신중함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가 시신을 뒤집어 등과 발뒤꿈치를 검사할 때 아주 작은 디테일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대충 검사했다면 분명히 놓쳤을 디테일이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전문 돋보기를 들고 박성훈의 오른쪽 발뒤꿈치에 바싹 다가갔다. 거기에 발바닥에 두껍고 굳은 쌀이 박인 피부 바로 아래 발뒤꿈치 근처에 아주 작은 붉은 점이 있었다. 목이 물린 자국보다도 작았고 강한 빛과 확대경 아래에서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붉은 점 주위에는 아주 작은 부위의 피부가 평소보다 약간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다. 민 박사는 숨을 참았다. 그의 심장이 약간 더 빨리 뛰었다. 이것은 점이 아니었다. 주삿바늘 자국처럼 보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치, 사람들이 신체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위치인 아킬레스건 근처에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주사 자국. 차가운 섬광이 법의학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스로 작은 절개를 하고 의심스러운 위치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했다. 동시에 그는 피해자의 심장에서 다량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즉시 독극물 검사를 의뢰했다. 그는 조수에게 포괄적인 독극물 스크리닝을 지시하며 특히 자연유래 신경독, 알칼로이드, 해양 생물 독소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령했다. 그의 명령에는 긴박감이 넘쳤다. 자연사에 대한 초기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미 차가웠던 부검실은 서서히 드러나는 끔찍한 진실 때문에 더욱 얼어붙는 듯했다. 몇 시간 후 독극물 검사 결과가 봉인된 봉투에 담겨 민 박사의 손에 전달되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 나타나는 숫자와 화학 기호들을 보며 그의 평소 침착했던 얼굴이 점차 굳어졌다. 결과는 그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끔찍했다. 박성훈의 혈액과 발뒤꿈치에서 채취한 조직 샘플에서 분석기는 강력한 독극물인 테트로독신의 존재를 발견했다. 테트로독신, 보거와 일부 해양 생물에서 발견되는 극도로 강력한 신경독. 그것은 인류가 아는 가장 위험한 자연 독소 중 하나였다. 바늘끝만큼의 작은 양으로도 성인 남성을 죽일 수 있었다. 이 독소는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근육마비,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결국 심장 정지를 유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트로도톡신 중독의 말기 증상인 경련, 청색증, 심혈관 허탈이 전문적인 독극물 검사를 하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여 거의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보고서는 또한 피해자의 혈중 테트로도톡신 농도가 매우 정밀하게 계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신속하게 사망을 유발하지만 너무 명백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다. 독소는 고도로 정제되어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였는데 이는 범인이 생화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졌거나 독성 해산물 처리 경험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 박사는 수화기를 들어 최 팀장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최 팀장, 자네가 오났어. 이건 돌연사가 아니야. 살인사건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최 팀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민 박사가 결론을 다 읽었을 때 그는 짧게 한마디만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몇 도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 판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뒤집혔군. 박성은의 죽음은 확정되었다. 그는 교묘하게 발뒤꿈치에 주입된 정교한 독극물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아킬레스건의 상처가 이제 치욕스러운 연극으로 위장된 살인사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법의학 결론 보고서는 최 팀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범인이 아닌 초기 판단의 순진함에 대한 선고문과 같았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 사건은 도덕적 스캔들에서 조직적인 중대 살인사건으로 공식 격상되었다. 최 팀장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아드레날린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지능적이고 계산적이며 과학에 정통한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맞서고 있었다. 이 범인은 웬만한 악당들은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냈다. 완벽한 흉기 선택, 증상이 흔한 질병으로 쉽게 위장될 수 있는 독소, 테트로도톡신, 정교한 범행 수법, 거의 발견 불가능한 위치인 발뒤꿈치의 독주입, 천재적인 은폐 연극, 부적절한 관계 스캔들을 연출하여 주의를 돌리고 분노로 인한 화병사라는 가짜 동기를 만들어 부검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 여러 목표 동시 파괴, 박성훈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진해수, 박성진, 그리고 박씨 가문 전체의 명예를 파괴했다. 이것은 전면적인 파괴성을 띤 복수 행위였다. 우리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거다. 최 팀장은 긴급회의에서 황경위와 핵심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상대는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었어. 우리를 속이기 위해 가짜 판을 벌였지. 이제 우리는 그 낡은 판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화이트보드에 그는 낡은 도표들을 모두 지웠다. 그는 크고 명확한 글씨로 박성훈 살인사건이라고 썼다. 그 아래에 그는 새로운 핵심 질문들을 나열했다. 누가 테트로도톡신을 정제할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발각되지 않고 박성훈에게 접근해 독을 주입할 기회가 있었는가? 누가 이토록 잔인한 복수 계획을 실행할 만큼 큰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침실 연극의 감독은 누구인가? 가사 도우미 김하영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전에 진해수와 박성진에게 쏠렸던 모든 의심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그들은 연극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살인범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황경위, 최 팀장은 믿음직한 부하에게 돌아섰다. 진해수와 박성진의 혈액검사 결과는 나왔나? 네, 나왔습니다, 팀장님. 황경위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결과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황경위는 서류처를 열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려 하고 있었다. 새로운 체스 게임이 시작되었고 수사팀은 비록 뒤처졌지만 마침내 상대의 진짜 수를 보게 되었다. 황인우 경위는 검사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며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을 강조하여 또렷하게 읽었다. 보고드립니다, 팀장님. 진해수 씨와 박성진 씨와 박성진 씨의 혈액 샘플 분석 결과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르산, 즉 GHB가 검출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혈중 농도가 높아 몇 시간 동안 깊은 무의식 상태와 일시적 기억 상실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GHB, 범죄자들이 강도나 성범죄에 자주 사용하는 강력한 마취제, 빠르게 작용하고 의식을 잃게 하며 체내에서 분해된 후에는 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생무취이며 음료에 쉽게 녹는다.
이 보고서는 진해수와 박성진의 진술이 완전히 사실임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다. 그들은 약에 취했고 의식을 잃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였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초기 편견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여론의 비난, 가족의 심판, 모든 것이 무고한 두 사람에게 쏟아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최 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단호하게 결론 내렸다. 침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100% 조작된 현장이다. 범인은 진해수와 박성진에게 GHB를 먹이도록 속였고 아마도 인삼차를 통해 그랬을 것이다. 그들이 의식을 잃은 후 범인은 그들을 침대로 옮기고 옷을 벗기고 민감한 자세로 배치했다. 한 여성 수사관이 몸소리를 쳤다. 정말 너무 잔인하군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두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하려 하다니요. 정확해.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디테일까지 계산했지. 이 연극을 절정으로 이끌고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들 디테일 말이야. 그는 부서진 침대 사진을 가리켰다. 황경위, 침대 감정 결과는 어떤가? 네, 과학수사팀에서도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 황경위가 말을 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디테일입니다, 팀장님. 황인우 경위는 침대에 부서진 원목 가로대, 즉 두 동강 난 부분의 클로즈업 사진을 들어보였다. 확대된 사진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동료 여러분, 황경위는 사진의 파단면을 가리켰다. 겉보기에는 과부하로 인한 파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선과 메모가 적힌 다른 분석 사진으로 넘어갔다. 침대의 주요 하중을 견디는 가로대 중 하나가 사전에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얇은 날을 가진 금속 톱, 아마도 공예용 실톱으로 만들어진 매우 미세한 톱질 자국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가장 관찰하기 어려운 위치인 아래쪽에서 이 가로대를 거의 잘라냈고 위쪽에는 1cm도 안 되는 얇은 나무층만 남겨두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경악의 침묵에 잠겼다. 다시 말해 황경위는 범죄자의 정교함에 감탄하며 말을 계속했다. 이 침대는 암살당한 겁니다. 특정 무게, 구체적으로는 성인 두 사람의 무게가 가해지면 확실하게 무너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범인은 의식을 잃은 진해수와 박성진의 몸을 침대에 올려놓았을 때 남은 얇은 나무층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이나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구조가 약해져서 쾅 하고 무너지는 거지요. 모든 디테일까지 완벽한 계획이었다. 범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 연출했습니다. 그는 침대를 시한폭탄으로 그의 연극 속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침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바로 연극의 막을 내리는 신호이자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어 두 희생자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낼 소리였던 겁니다. 그는 살인사건을 스캔들로 둔갑시켰습니다. 최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요약했다. 그는 두 희생자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침대를 충격적인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자는 평범한 살인자가 아니야. 범죄의 예술가지. 범죄의 그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완성되었다.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고 무고한 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정교한 연극.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할 만큼 충분한 원한, 지능, 그리고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의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최 팀장은 명령했다. 진해수와 박성진은 잊어. 진짜 피해자인 박성은에게 집중하게. 그의 모든 관계를 샅샅이 뒤져. 사업상의 척, 개인적인 갈등, 과거의 원한, 박성훈의 인생을 통째로 들춰내. 범인은 분명 그의 인생의 어딘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거야. 수사는 공식적으로 권력 있는 수산물 공장 사장의 복잡하고 갈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해룡수산 가공 공장은 만을 따라 길게 뻗어 있었으며 광포리 마을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매일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기계 소음 속에서 분주하게 일하며 원양어선에서 운반된 수톤의 신선한 해산물을 처리했다. 이곳의 공기는 항상 바다의 짠내, 생선의 비린내, 그리고 돈 냄새로 가득했다. 사장의 죽음과 가족의 스캔들 이후 공장의 작업 분위기는 무겁고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곳은 정보를 수집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최 팀장의 지시에 따라 황인우 경위는 가짜 이력서를 가지고 해룡수산의 임시직 노동자로 위장 취업했다. 학구적인 외모, 과묵한 성격,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다른 곳에서 온 청년의 모습으로 그는 의심을 사지 않고 빠르게 무리에 섞여들었다. 황경위의 임무는 듣는 것이었다. 그는 생선 분류 구역에서 일했는데 힘든 일이었지만 공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오래된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단 이틀 만에 황경위는 어떤 보고서에도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외부인의 눈에 박성우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많은 노동자들의 눈에 그는 가혹하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잔인한 사장이었다. 박 사장, 능력은 진짜 좋았지만 인정머리는 없었어. 나이든 노동자 박 씨가 점심시간에 좀 더 친해진 황경위에게 말했다. 사업할 땐 경쟁업체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노동자들은 뼈까지 발라먹었지. 월급은 짜고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욕하고 벌금을 물렸어. 다른 노동자가 끼어들었다. 흉터 우씨 사건 기억나? 그 양반 여기서 10년 넘게 작업반장으로 일했는데 물건 몇 상자 훔쳤다는 의심만으로 박 사장이 바로 해고해버렸잖아. 경찰에 신고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우 씨가 언젠가 돌아와서 원금의 이자까지 받아내겠다고 맹세했었지. 황경위는 흉터 우 씨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그는 또한 박성훈과 파트너들, 특히 운명의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셨던 이기철과의 숨겨진 갈등도 발견했다. 그 두 사람 겉으로만 친했지 속은 달랐어. 포장팀의 한 여성 노동자가 속삭였다. 듣자 하니 이 사장은 수출 시장을 넓히고 싶어 했는데 박 사장은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대. 크게 몇 번 싸웠다더라고. 이 사장은 박 사장이 근시안적이라고 하고 박 사장은 이 사장이 욕심 많아서 다 먹으려고 한다고 욕했지. 이 정보들은 박성훈에 대한 완전히 다른 초상화를 그렸다. 공개적으로든 암암리에든 적이 매우 많은 남자. 그들 중 누구라도 그를 제거할 동기를 가질 수 있었다. 황경위는 중요한 정보, 이름, 갈등들을 몰래 휴대폰에 기록하여 최 팀장에게 보냈다. 박성훈의 복잡한 인간관계망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다. 사건은 더 이상 모호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구체적인 용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황경위가 공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최 팀장은 용의선상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는 더 전문적인 질문에 집중했다. 누가 테트로도톡신에 접근하고 그것을 정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독극물이 아니었다. 그것을 소유하고 다루는 것은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했다. 범인은 아마추어일 수 없었다. 최 팀장은 지역의 해산물 및 생화학 전문가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 번 그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지역에서 보거 독소를 접촉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이든 수산 전문가가 입을 열었다. 팀장님,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련한 어부들, 특히 보거 전문 낚시꾼들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 식당에 팔거나 직접 술을 담기 위해 몰래 잡습니다. 그들은 독소를 제거하는 민간 경험이 있지만 고농도로 정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처 대학의 생화학 교수가 말을 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학생, 교수 또는 실험실 기술자처럼 생화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보거의 난소와 간에서 테트로도톡신을 추출하고 농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요? 최 팀장이 물었다. 세 번째 그룹은 수산 전문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대도시의 고급 식당에서 보거 조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요리사들입니다. 그들은 독이 있는 각 부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의 복용량과 독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 개의 용의자 그룹이 특정되었다.
노련한 어부, 특히 보거 사냥으로 유명한 자, 생화학 전문가, 보거 전문 요리사. 최 팀장은 수사관들에게 박성훈의 적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검토한 후 이 세 그룹과 대조하라고 명령했다. 흉터 우 씨가 실력 있는 보거 낚시꾼인지 확인해봐. 그는 지시했다. 이기철은 어떤가? 그가 화학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이 분야 전문가와 관계가 있는가? 동시에 지역의 모든 실험실과 대학에서 화학물질 도난 사건이나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인 개인이 있는지 조사해. 수사는 이제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깊이 파고들고 다른 하나는 흉기의 과학적 측면에 집중했다. 이 두 갈래가 한 지점에서 교차할 때 바로 그곳에서 범인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사무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최 팀장은 펜을 들고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체 시나리오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범인의 입장이 되어 그처럼 생각하고 그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끔찍하고 상세한 그림이 서서히 나타났다. 1단계, 준비,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쳐 진행, 목표 연구, 범인은 박성훈 가족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해야 했다. 그는 그들의 생활 일정, 습관, 집 구조, 관계, 심지어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파악했다. 흉기 준비.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독성이 있는 보거를 구하고 테트로도톡신을 정제했다. 이 과정은 인내심, 지식, 그리고 실행할 비밀 장소를 필요로 했다. 소품 준비. 그는 GHB를 구입하거나 제조했다. 그는 범행일 이전에 어떤 시점에 박성훈의 집에 침입하여 침대 가로대를 톱질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것은 극도로 대담한 행동이었다. 내부자 심기. 그는 임시 가사 도우미인 김하영을 찾아 고용했다. 아마도 돈으로 유혹하거나 협박했을 것이다. 2단계, 실행, 범행 당일, 박성훈 무력화. 범인은 박성훈이 이기철과 술에 취했을 때를 선택했다. 아마도 집에서 기다렸거나 성훈이 만취 상태로 돌아왔을 때 침입했을 것이다. 그는 성훈의 발뒤꿈치에 독을 주입했는데 이는 빠르고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행동이었다. 박성훈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스캔들 현장 조작. 김하영은 범인의 지시에 따라 GHB를 탄 인삼차 2잔을 진해수와 박성진에게 건넸다. 배치. 두 희생자가 의식을 잃은 후 범인은 아마도 김하영과 함께 또는 혼자서 그들을 박성훈의 침실로 옮기고 옷을 벗기고 이미 손상된 침대 위에 민감한 자세로 배치했다. 폭탄 활성화. 범인은 침대를 함정으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그것이 조만간 무너져 소음을 내고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3단계, 철수 및 관찰. 흔적 제거. 김하영은 사라졌고 범인도 어둠 속으로 잠적했다. 아마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성과, 혼란, 분노, 그리고 경찰의 실수를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너무나 완벽하고 논리적이었다. 그것은 사건의 모든 비합리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범인의 목적은 단지 성훈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 최 팀장은 팀원들에게 결론 내렸다. 그의 목적은 비극, 상징적인 파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는 박씨 가문이 치욕 속에서 죽기를 원했어. 이것은 복수행위, 끔찍한 증오심으로 키워진 복수야. 어떤 원한이 이토록 깊을 수 있을까? 최 팀장의 시선이 보드 위의 작은 메모, 황인우 경위가 방금 보내온 정보에 멈췄다. 흉터, 우씨, 본명 우명진. 이 지역에서 소문난 낚시꾼이며 특히 보거 낚시에 재능이 있음. 제1용의자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우명진, 별명 흉터 우씨는 어촌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단층집에 살았다. 그곳은 마른 생선 냄새와 낡은 그물 냄새가 뒤섞여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50대 남성으로 오랜 뱃사람의 단단한 체격과 고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왼쪽 눈썹 끝에서 뺨까지 이어진 길고 하얀 흉터가 두드러졌다. 그 흉터 때문에 그의 눈빛은 언제나 험악하게 노려보는 듯했다. 최 팀장과 황경희가 찾아갔을 때 흉터 우 씨는 집 앞 처마 밑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경찰의 모습을 보고도 그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나를 찾으러 왔나? 언젠가 올 줄 알았지. 그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훈 그 개자식이 죽었으니 바로 나를 생각했겠지. 안 그런가? 우명진 씨, 최 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훈 씨의 죽음과 관련해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시오. 흉터 우 씨는 찢어진 그물코 사이로 북을 꿰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놈이 죽어서 내가 기쁜지 물어보려고? 그래, 아주 기쁘지. 그놈이 숨 넘어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의 말 속에는 증오가 조금도 감춰져 있지 않았다. 그는 박성훈에게 치욕스럽게 해고당하고 도둑으로 몰려 명예를 모두 잃고 불안정한 뱃일로 돌아와야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보거에 대해 잘 아십니까? 황경위가 핵심을 찔렀다. 흉터 우 씨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황경위를 쳐다봤다. 이 동네에서 나 우명진이 보거 낚시 1인자인 거 모르는 사람 있나? 도시 부자들이 나한테 술 담가달라고 주문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고로 그놈을 죽였다고 말하려는 건가? 그는 하하하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박성훈 씨가 사망한 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최 팀장은 흉터우 씨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는 최 팀장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북을 땅에 내던졌다. 어디 있었냐고? 말해줘도 당신들이 믿을까? 그날 밤 나하고 친구 3놈은 여기서 2해리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오징어 잡이 중이었어. 전날 오후에 나가서 다음날 아침에야 돌아왔다고. 배에는 4명이 있었고 항해 기록이 남는 GPS도 있어. 확인해보고 싶나? 흉터 우 씨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다른 수사팀이 신속하게 확인해 나섰고 결과는 그의 말대로였다. 그의 3 동료 어부 모두 그의 말을 증언했고 배의 GPS 데이터 역시 그들이 밤새 바다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흉터 오 씨는 동기가 있고 흉기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제1용의자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공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경위가 돌아오는 길에 가설을 제시했다. 그럴 수도 있지.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흉터 우 씨처럼 거만하고 의심 많은 자가 그렇게 정교한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게다가 침대를 톱질하려면 사전에 집에 침입해야 해. 우 씨는 그럴 만한 연줄이 없어. 우리가 더 중요한 누군가를 놓치고 있는 거야. 그의 시선은 명단의 2번째 이름 이기철에게로 향했다. 이기철, 40살, 사업 파트너이자 박성훈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는 흉터 우 씨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사업가의 세련된 외모를 하고 있었고 옷차림은 말끔했으며 말투는 점잖았다. 최 팀장이 만나러 갔을 때 이기철은 해령수산 사무실에서 박 씨 가족의 변고 이후 공장 운영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매우 슬퍼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팀장님. 이기철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님은 제게 형님이자 위대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이 사업을 함께 일구었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팀장이 물었다. 그날 밤 저와 박 사장님은 중요한 파트너를 접대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밤 9시경 우리 둘이 남아 몇 잔 더 마셨습니다. 회사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죠.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건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좀 피곤해 보이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10시가 좀 넘어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기철은 한숨을 쉬며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다. 약간의 의견 차이라 최 팀장은 그 디테일을 파고들었다. 저희가 알기로는 2분이 시장 확장 문제로 꽤 격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기철의 표정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저 업무상 논쟁일 뿐입니다, 팀장님. 함께 사업하는 형제 중에 그런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박 사장님의 죽음은 회사와 저 개인에게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제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은 위장된 단언이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박성훈이 죽으면 지분 계약에 따라 이기철은 박성훈의 모든 지분을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는 해령수산의 유일한 주인이 될 것이다. 동기는 너무나 명백했다. 하지만 이기철은 이처럼 정교한 살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상인이었지 화학자나 어부는 아니었다. 이기철과의 첫 신문은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는 너무나 교활하고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이 여우가 슬픈 표정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기철의 모든 움직임을 은밀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수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다. 가장 명백한 용의자들은 모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최 팀장은 진짜 범인이 익숙한 얼굴의 적들 중 하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는 과거에서 온 유령일 수도 있었다. 박성훈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최 팀장은 명령했다. 5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누구와 원한을 맺었는지 찾아봐. 특히 가세가 기울고 집안이 망하는 데까지 이른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이 명령은 잊혀진 비극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그 잿더미가 수년간 은밀히 타오르다 끔찍한 복수의 불길로 타오른 비극으로. 며칠 후 최 팀장은 이기철을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사무실에서의 사교적인 대화가 아니라 경찰서의 공식적인 취조실에서의 신문이었다. 이기철은 다소 놀랐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최 팀장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팀장님, 왜 저를 이곳에서 뵙자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최 팀장은 이기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그날 박성훈 씨가 피곤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고 했지만 가사 도우미의 말에 따르면 집에 도착했을 때 박성훈 씨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심지어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기철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약간 흔들렸다. 아마 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둘 다 취해 있었으니까요. 제가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기억했다? 최 팀장이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면 박성훈 씨가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겁니까? 당신은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기철 씨. 만약 박성훈 씨의 죽음이 병사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제일 용의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기철은 침을 삼켰다. 팀장님, 저를 몰아붙이시는군요. 저는 박 사장님을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최 팀장은 차갑게 웃었다. 해령수산이라는 거대한 사업체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지분 계약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압박이 점점 거세지자 이기철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상계에서는 노련한 사업가일지 몰라도 최 팀장 같은 베테랑 수사관 앞에서는 그의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무죄이며 모든 갈등은 사업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를 기소할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최 팀장은 이기철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자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가 주범은 아닐지라도 무고한 방관자는 절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혹은 사건 속 자신의 역할을 숨기고 있었다. 24시간 밀착 감시에 최 팀장은 수사팀에 명령했다. 조만간 이 여우가 꼬리를 드러낼 거라고 믿는다. 이기철이 철저한 감시를 받는 동안 박성훈의 과거를 조사하던 팀은 첫 번째 발견을 했다. 수사관들은 사업 기록, 옛 신문 기사들을 뒤지고 이 지역의 오래된 사업가들을 인터뷰했다. 5년 전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당시 박성훈의 해령수사는 아직 유일한 강자가 아니었다.
황민준이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황가소산이라는 가족 경영 가공 공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있었다. 황가소산은 전통적인 제품, 좋은 품질로 유명했고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박성훈이 막강한 자본과 무자비한 사업 전략으로 나타났다. 박성훈은 황가소산을 점차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가격을 후려치고 원료 공급처를 빼앗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빼내고 심지어 경쟁사의 제품 품질에 대한 악성 루머까지 퍼뜨렸다. 그 불공정한 싸움은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황가소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황씨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룩한 모든 사업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건 더러운 인수합병이었어. 두 공장의 모든 물건을 공급했던 한 늙은 어부가 회상했다. 박성훈 그놈이 황가수산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지. 황민준 사장은 착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놈 같은 상어와는 싸움이 안 됐어.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잊혔고 해령수산의 눈부신 성공에 가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그것이 극도로 중요한 단서였다. 5년간 복수 계획을 품을 만큼 깊고 고통스러운 원한. 수사는 황씨 가족의 비극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파산보다 더 비참했다. 황민주는 평생의 심혈을 기울인 사업을 이룬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빚더미에 앉아 밤낮으로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던 그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황가수산이 문을 닫은 지 약 3개월 후 사람들은 그가 낡은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을 발견했다. 황민준의 죽음은 가족에게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의 아내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황씨 가족의 비극은 이제 단 한 사람, 그들의 아들 황태준만이 남았다. 기록에 따르면 변고가 일어났던 당시 황태준은 명문대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우수하고 총명한 학생으로 가업을 이을 것으로 기대받았다. 하지만 닥쳐온 비극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황태준은 휴학계를 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공식적으로 좌퇴하고 그 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자취를 감추었다고? 최 팀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나? 수사관들은 황태준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흔적은 4년 전에 끊겼다. 그는 다른 곳에 거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은행 거래도 없었으며 소셜미디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린 사람 같았다. 우수한 해양생물학과 학생, 바다처럼 키 큰 가문의 원한, 미스테리한 실종, 모든 세부 사항이 갑자기 서로 연결되었다. 해양생물학, 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한 해양생물 독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학문, 가문의 원한, 끔찍한 계획을 품을 만큼 충분히 큰 복수 동기, 실종, 어둠 속에서 그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것, 전체 연극을 조종한 유령 같은 범인의 모습이 처음으로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용의자 황태준이 떠오르자 최 팀장은 팀원들에게 처음부터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에서였다. 기술 담당인 황인우 경위는 기술실에 틀어박혀 박성훈의 집 주간 CCTV 영상을 몇 시간이고 다시 돌려보았다.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었고 그는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유령을 찾고 있었다. 그는 운명의 그날 오후 박성훈의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녹화한 영상을 계속해서 되감았다. 여전히 익숙한 장면들이었다. 이웃 몇 명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놀고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갔다. 잠깐, 화물차. 황경위는 화면을 멈췄다. 시내 배달업체의 3륜 화물차였다. 운전사는 유니폼을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박성훈의 집에서 몇 채 떨어진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작은 상자를 배달한 후 돈을 받았다.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황경위가 시간을 재어보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체 배달 과정은 약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배달을 마친 후 운전사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머물며 차를 점검하는 척, 짐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는 그 골목에 거의 5분이나 더 머물렀다. 그 5분 동안 그의 시선은 여러 번 박성훈의 집 대문을 향해 은밀하지만 의도적으로 힐끗거렸다. 평범한 배달기사는 다음 배달을 위해 항상 서두를 것이다. 불필요하게 오래 머무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 황경위는 배달기사의 이미지를 확대했다. 모자가 거의 다 가렸지만 그의 턱 일부와 얇은 입술을 볼 수 있었다. 마른 체격의 젊은 청년이었다. 혹시? 그는 즉시 학생 기록에 있는 황태준의 유일한 사진과 대조하여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5년 전의 낡은 사진이라 초기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고 유사성은 40%에 불과했다. 하지만 황경위는 5년 후면 사람의 얼굴이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미한 단서는 유령 황태준을 찾는 첫 번째 비지였다. 즉시 그 배달 회사를 확인해 최 팀장은 명령했다. 그날 그 노선을 담당했던 직원의 신원을 찾아내 배달기사의 신원을 찾는 것은 간단해 보였지만 어려움에 부딪혔다. 배달 회사는 작은 곳이었고 인사관리가 허술했다. 그들은 김아람이라는 직원이 그 노선을 담당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김아람은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고향에 급한 일이 있다며 갑자기 퇴사했다. 김아람의 입사 서류는 매우 부실했고 신분증 사본 한 장과 가짜 임시 거주지 주소만 있었다. 서류의 사진은 저화질 증명사진으로 CCTV 속 인물과는 상당히 달라 보였다. 모든 흔적이 다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김아람은 분명히 가명이었고 어떤 목적을 수행한 후 사라지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이었다. 최 팀장은 정말로 유령을 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황태준은 가짜 신분을 만들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한동안 평범한 사람처럼 일하다가 임무를 완수한 직후 사라지는 것까지 계산했다. 그가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황경위가 약간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찾을 단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최 팀장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골똘히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은 지울 수 있지만 그가 접촉했던 사람들의 흔적은 지울 수 없어. 그는 실수를 했어. 계획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을수록 허점을 남기기 쉽지. 그의 시선이 미스터리한 가사도우미 김아영의 이름에 멈췄다. 황태준은 혼자서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어. 그에게는 집안에 있는 사람, 바로 김아영이 필요했지. 김아영이 가장 약한 골이야. 그녀를 찾으면 황태준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유령 황태준을 추적하던 수사는 잠시 방향을 틀었다. 이제 제1 목표는 가사도우미 김아영을 찾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김아영이라는 가사도우미를 찾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임무였다. 박씨 가족은 그녀를 무허가 임시직 직업소개서를 통해 고용했다. 소개서 주인은 김아영이 다른 지방에서 온 젊은 여성으로 돈이 급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녀가 제출한 신분 서류도 희미한 사본이었다. 수사관들은 동네의 모든 하숙집과 시장을 뒤지며 다른 가사도우미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김아영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인파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진 물방울 같았다. 수사팀의 교착 상태가 드리워졌다. 범인은 경찰의 모든 행보를 미리 계산하고 모든 입구를 막아버린 듯 했다. 김아영을 찾는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동안 작지만 중요한 정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최 팀장은 이기철의 서류를 다시 검토하던 중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이기철은 박성훈과 협력하는 것 외에도 몇몇 화학 및 제약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그는 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계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최 팀장의 머릿속에 대담한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그가 회의에서 말했다. 어쩌면 황태준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아닐지도 몰라. 그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다.
황태준은 복수 동기가 있고 독극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는 주모자이자 계획의 두뇌야. 하지만 자퇴한 무일푼 학생이 어떻게 5년에 걸친 계획을 실행할 재정적 자원과 정보를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박성훈 집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정합치 언제 손을 써야 할지 알았을까? 그에게는 공범, 내부자, 정보와 돈을 제공하고 그가 행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그 사람은 박성훈과 갈등이 있었고 그의 죽음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어야 해.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한 이름 이기철에게로 쏠렸다. 내 가설은 이렇다. 최 팀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태준과 이기철이 손을 잡은 거야. 태준이 이기철을 찾아가 성훈을 제거할 계획을 제안했지. 탐욕과 불만에 가득 찼던 이기철은 협력에 동의했어. 태준은 계획을 세우고 살해를 실행하는 책임을 맡았고 이기철은 돈과 성훈의 일정, 습관, 허점, 집의 보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 심지어 마지막 술자리에서 성훈을 일부러 만취시킨 것도 이기철이었을 거야. 태준이 행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매우 대담한 가설이었다. 그것은 관련 없어 보이던 두 용의자를 연결했다. 그것은 태준의 복수 동기와 이기철의 재정적 동기를 모두 설명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복잡한 계획이 빈틈없이 실행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적은 한 명이 아니야. 최 팀장이 반복했다. 우리는 악마의 연합과 맞서고 있는 거다. 황태준과 이기철의 연합에 대한 가설은 매우 논리적이었지만 여전히 추측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그들을 연결할 아주 작은 증거라도 필요했고 그 증거가 나타났다. 박성훈의 집 주변 증인들을 재조사하던 한 수사관이 골목 끝에 사는 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 첫 조사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김하영의 사진과 배달기사 김아람의 몽타주를 보여주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느릿느릿 말했다. 박성훈 그 양반 죽던 날 오후에 이 아가씨가 골목 끝에 나와서 누구 기다리는 것처럼 서성거렸어. 좀 있으니까 이 그림에 있는 청년 같은 놈이 오더라고. 둘이서 한참 속닥거리더니 저 아가씨가 서둘러 돌아갔지. 이것은 황금 같은 증언이었다. 그것은 가사도우미 김하영과 미스터리한 배달기사, 즉 황태준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수사관은 흥분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늙은이 귀가 어디 밝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어렴풋이 인삼차랑 시간 맞춰서 뭐 그런 말만 들었지. 인삼차와 시간 맞춰서 짧은 두 단어였지만 최 팀장의 모든 가설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김하영은 황태준의 사람이었다. 계획은 사전에 짜여 있었다. 이제 모든 노력은 김하영을 찾는 데 쏟아져야 했다. 그녀야말로 사건의 비밀문을 활짝 연 열쇠이자 황태준과 이기철을 모두 무너뜨릴 비장의 카드였다. 김하영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최 팀장은 이미 식어버린 듯한 고리, 배달기사 김아람의 서류로 다시 공격 방향을 돌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황태준이 아무리 신중했더라도 완전히 무에서 사람을 창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황인호 경위에게 다시 한번 임무가 주어졌다. 이번에 그는 배달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그는 비록 허술하더라도 가짜 서류를 만들기 위해 태준이 인사부서를 속이기 위해 일부 실제 정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다. 며칠간의 데이터 교차 검증 끝에 황경희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아람의 서류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지만 7년 전 이 지역에서 황태준이라는 사람에게 발급된 실제 번호였다. 이것은 황태준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아마도 서류를 급하게 만들거나 아무도 그렇게 깊이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정보로 황경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숨겨져 있던 황태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제 드러날 수 있었다. 그는 3년 전 태준이 이 주민등록번호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발견했다.
은행 계좌의 흔적을 따라가자 지난 5년간 황태준의 삶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났다. 자퇴 후 태준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북쪽의 한 공업도시에 가서 김아람이라는 이름으로 살며 공장 노동자부터 배달원까지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극도로 검소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았고 교류도 친구도 없었다. 그가 번 돈은 모두 저축했다. 그리고 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황경희의 주의를 끌었다. 약 6개월 전 태준의 계좌에 익명의 계좌로부터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입금되었다. 같은 시기에 태준은 인터넷으로 이상한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다. 소형 화학 실험 도구, 해양 독소에 관한 전문 서적, 그리고 대형 수족관까지. 그리고 복잡한 기술적 조사 과정을 거쳐 송금자가 확인되었다. 거래는 해령수산 사무실의 한 컴퓨터, 더 구체적으로는 이기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아람이 바로 황태준이었고 이기철이 그의 복수 계획에 자금을 댄 자였다. 이기철을 체포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황경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최 팀장에게 보고했다. 아직 서두르지 마. 최 팀장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지금 이기철을 잡으면 독사 황태준을 놀라게 할 뿐이야. 우리에겐 다른 미끼가 필요해. 우리를 태준의 소굴까지 이끌어줄 미끼. 우리에겐 김하영이 필요해. 태준의 금융거래가 드러나면서 수사팀은 그의 복수 계획을 더 상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5년간의 증오와 고독 속에서 키워진 계획이었다. 1, 2년 차, 태준은 은둔하며 생존을 위해 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독학하며 해양생물학에 관한 모든 자료, 특히 독소에 집중했다. 3년 차, 그는 이기철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이기철을 추적하며 그와 박성훈 사이의 갈등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는 이기철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이기철이 회사를 독차지하도록 성훈을 제거해주는 대신 이기철은 돈과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4년 차, 이기철로부터 돈을 받은 태준은 실험 단계에 들어갔다. 그는 장비를 구입하고 하숙집에 미니 실험실을 차렸다. 그는 아마도 어부들로부터 비밀리에 독보고를 구입했거나 직접 잡았을 것이고 그 후 위험한 독소 정제 과정을 진행했다. 5년 차 마지막 단계, 계획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그는 김아람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고향에 돌아와 정찰 기회를 얻기 위해 배달원으로 취직했다. 그는 돈이 필요한 젊은 여성 김하영을 찾아 내부자로 고용했다. 그는 침대 톱질, 약물 투여, 현장 조작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이 초 단위로 계산되었다. 그것은 천재의 두뇌가 만든 계획이었지만 증오로 뒤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과학적 무기로, 분노를 살인의 예술로 바꾸었다. 이제 김하영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공범이었다. 그녀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찰은 태준이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 출신의 박지영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했다. 거래는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이루어졌다. 박지영, 즉 김하영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체포와 인도는 즉시 이루어졌다. 수사관들 앞에서 갓 19살에 앳되고 겁에 질린 박지영은 금방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어머니가 중병으로 수술비가 급했다. 도시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중 김아람이라는 남자, 즉 태준이 접근했다. 그는 사모님이 바람을 피워서 교훈을 주고 싶다며 지정된 시간에 인삼차 2잔에 수면제를 조금 타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것이 해롭지 않은 평범한 수면제라고 말했다. 지영은 흐느꼈다. 그냥 망신만 주려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를 살릴 돈이 너무 급해서 눈 딱 감고 저질렀어요. 살인사건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형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영의 자백은 그녀의 죄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황태준과 이기철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공했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인이자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박지영의 자백을 손에 쥔 최 팀장은 모든 비장의 카드를 갖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이기철을 소환했다. 이번에 이기철은 감출 수 없는 불안한 기색으로 취조실에 들어섰다. 경찰이 가사도우미 김하영을 잡았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최 팀장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놓았고 맨 위에는 황태준의 증명사진이 있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겠나, 이기철 씨? 이기철은 사진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최 팀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런데 왜 당신 은행 계좌에서 이 친구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왜 박지영은 당신과 이 친구가 여러 번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을까? 그는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그것은 박지영의 진술 영상이었고 그녀는 태준과 이기철이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던 것을 상세히 묘사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자 이기철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부서졌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온몸을 떨었다. 그놈입니다. 황태준 그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기철은 절망 속에서 자백했다. 아무도 모르게 박성훈을 제거할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과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사건에서 자신의 모든 역할을 인정했다. 그는 정보를 제공했고 자금을 댔으며 운명의 밤에 태준이 손을 쓸 수 있도록 박성훈을 일부러 만취시킨 자였다. 그는 단지 회사를 독차지하고 싶은 탐욕 때문에 친구이자 파트너를 팔아넘겼다. 이기철과 박지영의 자백으로 주모자 황태준의 모습은 완전히 명확해졌다. 그의 최근 사진과 함께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황태준은 다시 한번 사라졌다. 박지영에게 돈을 송금한 후 그는 계좌에 남은 모든 돈을 인출하고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지능적이고 극도로 위험한 유령이었다. 복수의 화신인 악마를 쫓는 추격이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수사팀은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그를 찾아야만 했다. 황태준을 쫓는 추격은 몇 주간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최 팀장은 사무실에 앉아 골똘히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태준이 단순히 도망쳤다고 믿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렇게 정교한 복수 계획을 세운 자가 비겁한 도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야. 최 팀장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의식을 완성하러 간 거야. 그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이 모든 것을 바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성과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그의 아버지 말입니까? 황인호 경위가 문득 깨달았다. 정확해. 그는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한 가문을 파괴했어. 복수자의 심리상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모든 것을 고하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그의 계획의 진정한 끝이지. 그것은 심리적인 한수였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추측이었다.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 때로는 그것이 유일한 열쇠가 되기도 했다. 최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가장 정예인 수사팀이 황씨 가족의 묘가 있는 황량한 언덕의 묘지를 비밀리에 포위하고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들은 3일 밤낮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황혼, 마지막 햇살이 언덕 전체를 붉게 물들일 때 그가 나타났다. 황태준은 낡은 옷차림에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은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언덕을 묵묵히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약간의 제사 음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설치된 덫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비석을 닦았다. 그는 술 한 잔을 따르고는 자신이 먼저 한 모금 크게 마셨다. 아버지, 그의 쉰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하고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낸 그놈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놈 가족들도 치욕숲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그는 마치 지난 5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말했다. 바로 그때 최 팀장과 수사관들이 주변 덤불 속에서 걸어 나왔다. 모든 건 끝났다, 황태준. 최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태준은 돌아섰다. 그는 자신을 향한 총구들을 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조금도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기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황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수사관들이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본부로 압송되는 길과 그 후 취조실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차갑고 상세하며 일말의 후회도 없는 자백이었다. 그는 가족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고통, 아버지가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5년을 살며 증오심을 키우고 그것을 존재의 유일한 동력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 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저는 정의를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이 제 아버지를 죽였고 제 가족 전체를 죽였습니다. 법이 그를 처벌하지 않았으니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명예는 명예로,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는 비밀스러운 수조에서 독 보거를 직접 키웠던 것, 낡은 의학 자료에서 독소 정제법을 밤새워 연구했던 것, 몰래 침대를 독질했던 것, 박지영을 찾아 이용했던 것, 이기철과 협력했던 것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복수의 예술 작품이라고 여겼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자백은 참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극과 증오에서 태어난 악마의 선언문이었다. 모든 용의자의 자백으로 광포리 마을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공개된 진실은 여론의 두 번째 지진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잔인한 복수 계획에 경악했다. 이전에 진해수와 박성진에게 향했던 경멸은 이제 동정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명예를 회복했지만 조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오점은 남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심리적인 상처는 결코 지울 수 없었다. 석방된 후 진해수는 해룡수산의 모든 지분을 매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광포리 마을을 떠났다. 그녀에게 부유한 삶을 주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앗아간 곳을 떠났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박성진은 잿더미 속에서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남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박성진이 아니었다. 그는 과묵하고 내성적으로 변했고 항상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살았다. 같은 비극의 희생자인 그와 진해수의 관계는 극도로 어색해졌다. 그들은 예전처럼 서로를 마주볼 수 없었다. 서로를 볼 때마다 그 끔찍한 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치욕을 떠올렸다. 견고해 보였던 박씨 가문이라는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다. 황태준은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죄,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고 눈물 한 방울,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기철은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탐욕은 그에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 박지영은 이용당했고 성실하게 자백한 태도를 참작받아 법의 관용을 얻었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어리석음과 순간의 탐욕에 대한 쓰디쓴 교훈을 얻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인들은 죗값을 치렀다. 어느 날 오후 사건이 종결된 후 최 팀장은 홀로 해변에 서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광포리 마을을 바라보았다. 황혼이 내려앉아 바다 전체를 슬픈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그는 범죄와 복수의 끝없는 순환에 대해 생각했다. 사업상의 한 범죄가 가족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 비극은 다시 증오를 키워 더 끔찍한 범죄를 낳았다.
그렇게 폭력은 폭력을 낳고 비극은 비극을 쌓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었다. 박성훈은 죽었고 황씨 가문은 대가 끊겼으며 박씨 가문 역시 산산조각 났다. 진해수와 박성진처럼 무고한 사람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해변을 때렸다. 바닷바람의 짠 기운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이 비극 속 인물들의 눈물처럼 짜디 짰다. 그 눈물들은 이미 바다에 섞여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문득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